자, 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9번째입니다. 벌써 9번째인데요. 오늘은 그 덕적도, 구럽도, 백아도의 민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민어가 잘 안 잡히는데, 민어에 대해서, 그 민어에 대한 추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60년, 대 말 70년대 초까지 이제 민어를 잡았다고 하는 추억이 되겠죠. 현재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은 이거에 대한 추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민어를 그럼 어떻게 현재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이걸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덕적의 아까 이제 계속 덕적입니다. 덕적의 그 구럽도 이제 백아도인데 사실은 덕적도에서 그 민어를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근데 구럽도에서도 이제 물은 민어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 뭐 그 구럽도에 민어 파시가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어를 잡았던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이 구럽도하고 백아도 사이에 그 바다가 되게 깊은데 여기가 이제 가장 황금어장이었다고 하고 여기서 주로 민어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아도하고 구럽도 사이에. 그리고 이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배가 이제 구럽도에 정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파시처럼 사고팔했던 것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민어는 이제 덕적 일부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강의했던 그 주문도 있죠. 주문도에서도 대형 민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민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어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이 나와 있고 뭐 최근 어젠가 그저께도 이렇게 인천시 그 자료 월간에 그 나오는 자료에도 민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적도 이거를 이야기해서 덕적도 현황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덕적도는 우리가 이 앞에 8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가장 큰 섬이고 교통하고 행정 중심지면서 동시에 어업 점진 기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유학 가신 분들이 많고 굉장히 인물이 많이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덕적과 관련된 또 새로운 거를 요즘 이제 인터뷰하고 연구 중인데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적은 어업의 전진 기지로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가 덕적인데 북한의 신의주 앞바다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황해 일대까지 남으로는 그 칠산 앞바다까지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게 중선이라니까 이제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 반경이 이제 큰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에 보면 덕적은 뭐 3월 달부터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덕적 사람들은 진달래가 피면 이제 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3, 4월 달에는 연평도 조기잡이를 하고 5월, 7월은 민어잡이, 그 다음에 이제 7월은 이제 그 새우잡이, 9, 10월에는 이제 그 추전용 새우잡이, 11월 때는 숭어잡인데 요거는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 한 달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는 4월 내지 5월 정도 되겠죠. 주로 이제 4월 말 정도가 연평도는 적게가 되겠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송은호 어르신의 그 진리에 사시는 그 송은호 어르신에 의하면 바로 앞 시간에 그 송은호 어르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분이 이제 진리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은진송 씨고 약 450년 전에 충남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그 덕적을 이주해 온 은진송 씨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덕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럽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옥고도 치르셨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배를 사서 고기를 잡았던 이제 이런 기억이 좀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이제 있으신 분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에 의하면 연평도 조기잡이가 한 5월 말 정도에 끝나고 그럼 이건 이제 양력이 되겠죠.
그 용매도라고 해서 북한구 근처인데 그 새우잡이 이제 바로 새우잡이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8월 초순부터 이제 덕적도, 구럽도, 배가도 근처에서 민어잡이를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8월 초순이 바로 뭐예요? 지금과 비슷한 복날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말복 전후로 이제 고기를 많이 민어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민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뭐 어리학 박사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요거는 그 월간 뭐 자료에 나온 중에 하나입니다. 샘표라고 하는 자료에 나온 겁니다. 백성자 써서 민어에서 임금부터 백성까지 다 사랑받는 물고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사상에는 반드시 숭어하고 이 민어가 올라오게 돼 있고, 이제 이게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민어를 구이를 먹는다거나, 또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민어회를 먹는다거나, 또 민어를 다 먹고 나서 이제 탕으로 백숙처럼 끓여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알을 꺼내서 이걸 이제 설탕 간장에 담궈서 이렇게 이제 말려서 이제 술안주로 먹는데, 이걸 어란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숭어처럼 이렇게. 이게 하도 맛있어서 말술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어에 있는 불에는 이제 꺼내서 가구 제작에 그 풀로 쓴답니다. 이게 목공용 풀을 사용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민어 미역국은 뭐 더없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젖이 안 나올 때 이 민어의 미역국을 먹으면 젖이 뭐 그 샘솟는다 이렇게 그 이 잡지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인천도 이제 삼복더위에 복날 보신탕보다는 보신탕을 많이 먹는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삼복더위에 민어 매운탕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목포는 아주 이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삼복에 꼭 이게 민어 매운탕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민어는 좀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데, 서울, 경기도는 이렇게 뭐 뺨이죠. 이렇게 4뼘 이상을 뭐 그 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은 건 민어라고 얘기 안 한다 이거죠. 3뼘 이상을 상민어, 거짓 민어다 이런 거고, 그 3뼘 내외를 어스레기, 그 다음에 뭐 2뼘은 가리, 그 밑에 있는 건 보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4뼘 정도 돼야 민어라고 부른다 이런 거죠. 더 작은 거는 뭐 그렇게 안 부른다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럽도의 이제 민어 어장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구럽도는 조기도 꽤 유명했지만, 또 하나는 그 민어의 그 어장으로 꽤 유명했습니다. 1916년 이제 그 안강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안강망은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어법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 그물이, 그러니까 아기처럼, 안강이 이제 그 아기란 뜻이에요. 아기처럼 입이 크다. 그래서 쭉 물이 이제 고기가 이제 물이 흐르는 데 갖다 놓으면 고기가 그따 들어왔다가 이제 끝에는 이게 망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잡는 걸 이제 안강망 어장인데, 이때 이제 이 안강망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민어하고 조기를 잡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여기에 구럽도에 민어 파시가 형성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는 이 구럽도가 조기와 민어의 주요 가장 큰 어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구럽도에서는 조기하고 민어는 나오질 않아요. 구럽도하고 배가도 요 중간에 여기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다만 구럽도에 이제 배가 정박해서 이제 이런 파시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뭐 음력 7, 8월 정도 되면 배가 한 300척 정도 이상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던 이런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1923년도인가 음력 8월 16일 날 이제 태풍이 오게 됩니다. 태풍이 덮쳐서 선박이 파괴되고 배가 200척 파괴되고, 바람에 그 옆에 이제 부둣가 옆에 이제 그 가옥이 집이 있었는데 130척이 날아가게 되고, 주민이 2,000명이 이제 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싹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그 지역의 부둣가 지역이 완전히 다 이 바람에 싹 마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구럽도에서 태어나신 이장용 그 면장님이라고, 덕적 면장님으로 계셨는데, 이 어르신이 말씀에 의하면 그 부둣가 옆에 아직도 이렇게 파보면 구들장 같은 거, 집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13년, 14년 정도에 같이 모시고 놀러 와서 여기 이제 쭉 그 구럽도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실제로 파보니까 구들장이나 가옥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대참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럽도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그리고 세고 그 다음에 배가 정박하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우더도 높고 이제입니다. 다음번에 구럽도의 땅콩 이야기를 하면서 구럽도에 그 사셨던 분 한 15년 정도 사시면서 땅콩을 길렀던 분의 말씀을 조금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럽도의 이 대참사로 이제 민어파시는 철시되고 그게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해 갔냐면 덕적도 북리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여기 폭으로 이제 저기가 이제 배들이 다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기는 북리항은 저게 바로 개발되지 않습니다. 개발되다 말다 이렇게 하다가 1972년인가 73년도에 한 4, 50년 만에 저 북리항이 형성됩니다. 이게 조금 막다 이렇게 중단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럽도에서 유명했던 이제 이런 민어파시 장은 그 대참사를 위해서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이유한 박사가 쓴 그 구럽도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자세히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민어에 대해서 좀 통계를 좀 볼게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민어 어획량을 보면 59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한 1180톤 정도 됐는데 약 1200톤 정도 모자라죠. 그런데 6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64년도는 4,700톤까지 올라가죠. 한 3배, 4배 정도까지 이제 최고를 기록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감소하기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 넘어가면 이제 다시 이제 급감합니다. 그래서 71년도에 960톤 정도로 줄어들고, 그럼 이제 59년도보다 더 못한 거죠. 그 64년도에는 더 줄어드는 것들이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해방 6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어가 웬만큼 많이 잡혔는데 60년대 들어서 최고의 어획고를 기록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62년도부터 굉장히 고기가 많이 잡히다가 70년 되면 고기가 이제 딱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조기도 마찬가지고 우럭도 마찬가지고, 조기도 그렇고 민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앞바다는 대체적으로 70년대 초반 대부분 다 고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자, 이건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 인천에서는 58년도에는 전체 어획고가 1572톤이었는데 그때 인천에서 650톤이 잡혀서 약 얼마요? 43% 정도. 그러니까 58년도에는 우리나라 민어 어획고의 43%가 인천에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앞바다에는 민어하고 조기가 인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대표적인 어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요거는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자, 이제 송은호 어르신이 좀 말씀하시는 건데, 58년도에 9월 달에 태평 그레이스가 덕적도를 중심으로 이제 강타합니다. 이게 이제 연평도까지 강타해서 이쪽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새우 잡고 민어 잡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서 배가 파괴되고 부서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북한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북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다시 이제 북한에서 회유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송은호 어르신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연평도에 가면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데, 연평도에 가면 연평에 연평도에 눈물인가 연평도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라오 태풍에 의해서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실 틀린 거예요. 그 정확한 거는 태풍 그레이스가 그 덕적도하고 연평도 이 서해안 앞바다를 이게 이제 강탈해서 피해를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라오 태풍은 58년도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남쪽과 부산에서만 이제 피해가 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노래를 작곡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냥 그 사라오의 태풍에 워낙 피해가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노래의 말을 지게 된 겁니다. 노래가 틀린 거예요. 정확한 거는 이제 그레이스가 58년도에 지나갔다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크냐면 이재민이 예를 들어서 13,000명, 덕적도 피해가 1,19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동아일보나 지방에서
이제 여기 조사까지 나오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50년대 말 60년 특히 이제 그 민어는 삼복더위 중에 그 잡죠. 그러면 9월 달에 새우를 잡죠. 그러면 이게 꼭 태풍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로 넘어가고 뭐 태풍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면 저 신문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카피 뜨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기 금성사에서 이 광석을 이용한 라디오를 개발했던 이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어하고 삼복더위 때 민어 잡고 9월 초에 새우 잡던 이거 새우 잡다가 이제 대참사가 나고 폭풍에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광석 라디오를 개발됐던 이런 계기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IT의 이제 효시가 됐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게 왜 그런지를 이제 직접 그 송문호 어르신, 이제 진리에 살고 계시는 송문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분은 60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개발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돈을 들여와요. 그래서 자금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별로 오천별로 뭐냐면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부담 얼마, 근데 국가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덕적에서는 3명 정도가 이제 배를 건조했는데 이 송문호 어르신은 이제 선미호라고 18톤급이고 이게 동력선입니다. 18톤급은 되게 큰 겁니다. 그 전에 전부 다 뭐 10톤 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70년대 이제 70년대 중반까지 이 어르신이 직접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은 기억이 가장 정확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억도 정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 이런 것들도 이제 지식도 상당히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 선미도, 울도, 구롭도, 백화도가 이제 주로 오장이었던 거고 처음에는 나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그 그물을 썼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서 유자망이라고 하는 이 그물이 들어옵니다. 흐를 유자로 해서 그물을 밑으로 뚝 떨어뜨려서 고기가 지나가다가 이제 잡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가 그 전에보다 몇십 배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배도 크고 동력선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어촌별로 배를 또 이렇게 이제 할당해주고 이렇게 건조해주는 걸 허가를 내줬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 아까 그 60년대부터 60년대, 70년 초반까지 이 민어에 굉장히 큰 어획을 올린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그러니까 배의 동력을 다룬 배의 대형 배와 그 다음에 유자망의 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백화도 주문도 근처에서 민어를 잡고 그 다음에 60년대 말은 이제 조기 민어가 주어종이는데 이게 70년대 중반 들어서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이게 유자망이라고 하는 어법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증명하시고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분들이 그러고 나서 그럼 어디로 가셨나? 70년대 초부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부터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새로운 거를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나중에 이제 양쯔강 남쪽에 동중국해라고 하는 데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한 4일 정도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일본, 그때 중국보다 굉장히 우수했죠. 그물도 우수하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병어 잡고 뭐 조기 잡고 민어 잡고 뭐 이렇게 이제 잡아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동중국해를 개척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원양어선을 개척한 분들의 이야기는 별도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70년대 들어서 이제 동중국해 진출하고 원양어선 발달을 위해서 이제 원양어선을 잡은 민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요거는 요 빨간 거는 인천의 그 민어고 요거는 우리나라 민어가 되겠고 요거는 수입 민어, 원양어선에 잡힌 수입 민어가 되겠죠. 그래서 원양어선에서 1983년 200톤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1770톤 정도의 저기가 잡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원양어선 민어가 지금 민어는 대부분 다 원양어선 아니면 수입 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붉은 게 바로 그렇게 되겠죠. 아니, 파란색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고 지금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원양어선이나 아니면 수입민어다. 우리가 먹는 거는 이렇게. 인천은 거의 뭐 안 잡히고, 인천은 뭐 민어 영양이 1981년도에 241톤에서 1985년도 100톤 정도 되고, 최근에는 뭐 한 12톤, 13톤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 서해수산연구소인가 거기에서 경일보 윤설아 기자의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요즘에 이제 조기하고 민어가 또 이렇게 취업 확률을 하니까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수입 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거 뭐 50년 전, 60년 전, 70년 얘기가 뭐할로 지금 이거 다 사라졌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뭐가 의미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추억으로 남아있고, 현재 어르신들이 서해안 바닷가에 살고 계시는, 인천 앞바다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추억 중에 하나가 이 민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얘기는 더 이상 전해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런 자료를 이제 모으고 인터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그럼 그게 현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좀 있고 현대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라남도가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데, 전라남도는 전국 생산량의 민어 생산량의 66%를 전라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빨간 거는 전라도고 이게 인천의 민어였거든요. 그래서 전라도하고 인천 민어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천에서 민어량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이쪽에는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2004년도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이 전라도는, 전남은 이 민어 어획고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뭐 2014년도에는 4,000톤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천은 안 잡히는 반면에 전라도에서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 그러냐? 전남에서는 민어 종묘 사업, 이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94년도가 95년대 지자체가 되면서 민어나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수산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목포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산물이나 바다에 대한 연구된 자료, 보고서, 그 다음에 구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정도가 되죠. 저는 여기 전문가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묘 사업을 키워서 굉장히 성공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해 미조항에서 이 민어를 직접 길러서 그거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종묘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성공률이 높아서 그 해수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걸 권장도 하고 그 지침서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민어하고 조기가 인천의 대표적인 어종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한 4, 50년 전에 사라진 거다. 다시 전라남도처럼 전남처럼 이 부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민어의 종묘 사업은 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자라고 있고 실패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금 민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종묘 사업을 좀 크게 확대해서 적어도 인천이 조기 민어 이걸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또 노력도 있고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 이미 이런 민어의 종묘 사업을 성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민어를 또 이렇게 민어 새끼를 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민어를 직접 길러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울여서 눈여겨서 기울이고, 이게 중요한 좀 정책적 사업을 이거 좀 사다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민어, 지금 먹는 민어는 대체적으로 뭐 국내산도 좀 있지만 국내산보다는 외국산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원양어선이나 중국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민어, 우리나라 국산 민어하고 그러면 이제 외국산 민어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있는데 그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몇 개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근거는 좀 있고 자료는 있는 거고 평가는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민어라고 하는 홍민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민어를 많이 먹고 있고 주로 이렇게 수입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 민어 종묘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민어를 먹고 이게 인천의 주력 사업으로 다시 산업으로 이렇게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뭐 바람이고 이게 민어에 대한 새로운 뭐 해석이고 또 민어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